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7일부터 연일 확진자 수가 4자릿수를 넘기며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전북의 방역 대책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2일 18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연일 10명 안팎의 신규 감염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인구 밀집 지역의 확산세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직원과 청소 노동자 등 청사 내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40여 명이 자가격리되고 36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전주에 거주하는 고교생도 감염 사실이 확인돼 역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유행 상황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 9일부터 1을 넘어서 전북에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 혁신도시에만 적용되던 9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도내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일을 멈춰주십시오. 불필요한 이동과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전국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민들의 협조만이 전북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할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강영석 국장께서는 전북 방역을 책임지시는 분이라 마스크를 쓰고 토론 이어가는 점 시청자들이 이해 바라고요. 지난해 1월이죠.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가 지난해 1월인데 이제 2년째를 넘기고 있어요. 그동안 3차례 대유행이 있었고 이번엔 4차례인데 자, 오늘 토론자께서는 4차 유행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 잠깐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죠. 이용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세균 아닙니까? 이 세균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존력, 번식력이 강하다. 그리고 예측대로 잘 안 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신 맞으면서 마스크 쓰면서 적당히 하면은 이제 이게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게 세균 자체가 알파 변신을 하고 또 베타로 가고 또 이번엔 델타로 가고 이렇게 자꾸 변신을 하면서 전염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치명률도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살기 위해서 세균이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방심을 하면 절대 안 되겠다. 틈새를 보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백신을 맞으면 적어도 돌파 감염이라는 게 생겨도 그래도 중증으로는 안 간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좋은 뉴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장께서는 특히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전 상황하고 좀 다른 내용이 우리 전라북도 상황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대유행입니다. 그런 공감이 우선 돼야 되겠고요. 또 이게 지난 대유행과는 달리 더 지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작은 적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귀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귀한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우선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하는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 남 탓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령에 주목하지 마시고 또 어떤 지역에 주목하지 마시고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이 섬이 아니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묶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따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북 지역에서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뭐 학교, 농장 등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북의 확진자 상황 어떻습니까? 예, 최근 일주 정도 뭐 연일 두 자리 숫자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유행 정도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일주일 이상 지금 일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위중한 상황이겠고요. 또 이게 대부분 외부 유입에 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동과 만남에 신중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동안 세 차례 유행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확진자에다가 요즘은 접종까지 해야 되니까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많은 우리 보건 동료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업무들이 매우 소모적인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체적으로도 많이 소진이 돼 있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정신적으로 자괴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아닌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박정원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 나오셨어요. 박 본부장님은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자, 이번 주에는 폭염까지 겹쳐 있잖아요. 네. 방호복 입고 근무하시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어요? 작년부터 입어봤지만 올해도 여전히 힘들고 두렵기는 마찬가지고요. 기온이 연일 30도를 넘어가면서 방호복 속의 온도 또한 37도, 38도, 또 외부에서는 40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 방호복 위에 착용하고 있는 비닐 앞치마나 또 페이스 실드, 마스크, 또 라텍스 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벗게 되면은 땀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마치 땀구멍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서 체력 소모도 굉장히 많아지고 혹시 온열 질환까지 생기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공병원, 특히 전담병원 노동자 또 의료진들은 확진자가 생기면은 최선을 다해서 진료에 임하고 있고 이 확진자들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가까운 덕진 선별진료소를 가봤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진료소가 임시로 마련된 컨테이너 박스고 에어컨을 설치를 해놨지만 문을 열어놓다 보니 크게 효과가 없어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 국장님,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이 델타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특징이 어떤 거죠? 예, 기존에 유행했던 바이러스하고 비교를 하게 되겠는데요. 새롭게 출현한 바이러스들은 우리 인체를 드나들면서 사람과의 친화도를 더 높이게 됩니다. 몸 안에 들어와서 증식, 복제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인체의 성분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친화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본이 되는 유행주의 1.5배 정도가 알파라고 그랬습니다. 그 알파보다도 델타가 또 1.5배에서 1.7배 정도 높다고 하기 때문에 2.5배 정도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사실 구분이 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전반적인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수도권에서는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에 있는 유행 바이러스보다 비율을 앞섰습니다. 앞질렀어요? 그리고 그 알파에 비해서 델타가 또 그 비율을 추월하는 그런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얼마 전에 남원 집단 감염 확진자에게서 델타 바이러스가 나왔었죠? 그 지난주인가요? 군산 집단 감염 확진자도 델타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남원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군산과 현재 전주의 일상에 있어서는 이제 과정 중인데 굉장히 높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수는 델타 바이러스가 18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용 의원님, 그 조금 전에 강국장 말씀 들어봤는데 바이러스 전파력이 많이 세졌다고 하잖아요. 그 젊은 층에 무증상 감염자도 더 늘고 있다는데 더위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감염이 걱정이 되는데 우리보다도 먼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해외 사례 어떻습니까? 해외에도 델타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많이 늘고 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백신 접종률이 높죠. 그래서 전체 2차까지 맞은 그 접종률이 47%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그런데 이제 1차만 맞은 경우는 67% 정도 되는데 거기도 지금 뭐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13,000명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외에 뭐 영국이나 독일 마찬가지. 영국은 이제 완전히 풀어버렸죠. 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관리 안 하겠다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변종이 나와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거의 집단 면역이 된 정도로 지금 접종이 지금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1차는 73% 정도가 접종이 됐고 2차까지 완료된 것이 한 67%인데 여기는 뭐 뉴스 보니까 아예 카페나 레스토랑에 노마스크로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변종이 나와도 백신을 맞게 되면 변종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증으로 가는 것은 많이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고 또 백신 접종을 했어도 안심할 것은 아니고 또 다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네, 최선의 방책은 백신 접종인 네. 거죠. 네. 자, 그런데 박정훈 본부장님, 네. 군산 집단 감염 환자를 보면은 백신을 한 번이 아니고 2차례 맞았는데도 감염이 됐죠. 뭐 이런 네. 거 뭐 돌파 감염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 돌파 감염 사례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사람들의 뭐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증상이라든지 좀 그 예전과는 달라진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우리 지역이나 타 지역을 제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좀 표본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입원 환자 중에 20, 30대가 한 50% 정도 나왔고요. 60세 이상 비중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입원하실 때 히스토리를 해보면은 1차 접종을 하신 분도 계시고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도 계시고 증상 같은 경우도 무증상으로 입원하신 분 그리고 이제 요즘 냉방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콧물이나 기침으로 기침이 동반되다 보니까 감기로 알고 오셨다가 확진을 진단받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중에 뭐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해서 꼭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그 환자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도 계시고요. 아직은 저희가 뭐 집단 면역까지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영수 국장님. 그렇다면 현재 전북 지역의 도내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나요? 예, 전국 대비 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요. 1차 접종률은 전국은 30%인데 비해 우리 전라북도는 38%입니다. 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전국이 12%고 우리 전라북도는 16%에 이릅니다. 상당히 높은 그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 그런가 하면은 그 지난 12일부터인가요? 50대 그 접종 예약을 받다가 그 예약이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지연됐는데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백신의 계획 이런 것들은 혹시 차질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정부 얘기 들어보면 예정대로 좀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이 매 주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정대로 들어오지만 이제 전체 계획 들어오는 것과 또 백신 접종하는 것 간에 좀 미스매치가 생기는 이런 것이 이제 지난번 같은 현상. 그러니까 밤 12시에 55세부터 59세 사이를 이제 그 예약하라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동시에 이게 사이트에 접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까지 못하고 또 아예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에서는 뭐 백신 접종 예약에 성공하면 아들이 하면 효자다 아니면 뭐 부르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제 정부도 책임이 있죠. 예를 들어서
55세에서 59세 사이가 352만 명인데 이 확보된 물량은 185만 명 분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100%다 확보하고 100%또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루도 빨리 맞추고 싶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는, 또 매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주 이걸 잘라서 하기 어려워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이제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좀 더 생각을 해서 나이대를 좀 연령대를 좀 더 세분화하고 또 시간대도 밤 12시에 하니까 12시에 바로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새벽 막까지 계속 하니까 불편이 있어서 지금 오후 8시인가요?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바꿔서 좀 탄력적으로 해보자.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백신 이렇게 폭주하는, 예약이 폭주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여러 가지 막 좀 후유증이 있다 그래서 좀 국민들이 불신이 좀 있었는데 모더나를 맞춘다 그러니까 좀 더 또 이제 더 원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 하나는 또 4차 유행이 또 생기니까 이 두 가지 겹쳐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요. 7, 8월에 지금 정부는 한 3,500만 명분, 그리고 9월에 한 4천만 명분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예정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지금 그렇게 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조금 힘들어도 그냥 조금 지금까지 뭐 1년, 2년 가까이 지금 이게 참아왔으니까 인내를 가지고 좀 차근차근 정부에 협조하면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정대로만 되면 물량 부족 걱정은 그러지는 안 해도 않을 것 된다. 같아요, 지금. 네네. 네. 자,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4차 유행에 들어선 코로나19를 일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국장님,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은 이제 1단계예요. 예, 우리 지역의 거리두기 상황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사실 뭐 변수입니다. 늘 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우선은 우리 지역이 매우 불안하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네. 현재는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의 발생인 경우에는 1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 0.6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기 때문에요. 하루에 18명까지는 1단계입니다. 현 상황에는 1단계가 맞고요.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강화된 1단계로 해서 원래 1단계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의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8인까지 제한을 했고 또 공직사회에서 솔선을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4인까지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북에 있는 공직자들은 다 그렇게 하기로 예, 합의가 맞습니다. 됐나요? 예. 네. 그런 내용으로 솔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정책이든 거기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도민들께서 실천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상황을 인식을 함께 해주시고 실천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1단계이지만 8명 이하로 유지를 하고 또 그전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제외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제외도 없어졌더라고요. 이건 방역 강화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우리 전라북도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원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하고는 있지만 거듭 취지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 인식과 함께 사적 모임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인원수에 너무 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 또 걱정이 하나가요. 수도권의 규제가 강화를 하다 보니까 여름철을 맞은데 사람들은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전, 충남, 전북 여기가 1단계잖아요. 이쪽으로 막 몰려 들어와서 풍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가끔 언론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내려가서 원정음주라든지. 이렇게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생기는데 더구나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폭염이 온다고 그러고 또 이제 휴가철이 겹치기 때문에 아마 서울을 벗어나서 어디 가면 좀 마음 놓고 먹고 마실 때가 있을까 이런 걸 지금 젊은 층들은 많이 생각할 거예요. 젊은 층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휴가철은 전국이 정말로 일일 생활권이다 이렇게 보고 다른 지역도 정말 2, 3주 길면 한 달이라도 좀 타이트하게 좀 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풀어놓으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풍선 효과로 집단 감염이 생기기 시작하면 네. 이게 걷잡을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또 휴가철만 보고 또 그동안에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다는 생각, 공동체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좀 단계를 좀 강화해서 좀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강현숙 국장님, 그 여름이 되니까 또 하나 걱정이 있는데 전북 지역 해수욕장이 다 개장을 일제히 했잖아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지켜야 될 방역 수칙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휴가지를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분들은 지켜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 그리고 다양한 사회봉사단체 회원님들을 구성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점검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지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될 텐데요.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열 단속 한 불법 적발 어렵다. 네. 예. 사실 해수욕 이외에 음주 가무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런 활동에 의해서 위험도가 높다는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합니다. 모든 행정은 우리 국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점검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규제도 필요하지만 지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러군요. 네. 예. 그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 예산도 수정이 좀 불가피하겠죠. 또 여야 대표가 100% 지급에 합의했다가 뭐 혼란이 있기도 하는데 국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좀 국회가 사실은 이 4차 유행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갖고 논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어쩔 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우선은 뭐 80%를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90%로 주느냐 전체 뭐 다 100% 주느냐 이 논란이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90% 정도 준다면 그 90%를 경계선을 자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행정비용이 보니까 저희는 뭐 수천억이 들 정도로 힘든 일이어서 그런 정도를 빼고 줄 것 같으면 전체 주는 게 낫고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제대로 좀 보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도 정말로 코로나에 공동 대응하고 하는데 힘이 나지.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소득이 괜찮지구도 많아요. 오히려 좋아진 데도 그렇죠. 있고. 예를 들면 공무원들 월급 줄지 않았잖아요. 재벌 기업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월급이 줄지 않은 쪽은 그런 쪽은 좀 제외하고 우선 공무원, 공기업, 교회, 대체벌 그룹 이런 쪽을 제외하고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손실보상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갈지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4차 대유행이 얼마나 갈까.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기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득이 얼마였는가 그 동안에 많이 그런 것도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보상 산정 방식 이런 거죠.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정부에서 이제 구성하는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거기서 일일이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언제 이게 될까? 법은 이제 통과돼서 곧 나올 걸로 생각하지만
우선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언제 또 그걸 하나 일일이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대와 달리 과정에서 상당히 이 애로가 있고 또 실망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좀 제대로 하는 쪽으로 좀 정부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두 분께 한번 또 여쭙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보면 쓰란 얘기잖아요. 써서 경제가 침체를 좀 극복해달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다 보면 감염 걱정도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 충돌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먼저 박정원 본부장님. 네, 우리 지역의 경우 지난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요. 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어떤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확산은 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재난지급 시기와 코로나 확산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또 우리 정부에서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맹신 이런 것들이 좀 이 4차 대란을 만들어냈지 않았나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경기 부양의 성격이 강한데요. 여전히 안전한 만남, 안전한 공간은 있습니다.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분의 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만남을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건은 안전한 만남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네. 자, 그렇다면 이용호 의원님, 거리두기 아까 잠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거리두기 격상으로서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고 중지되는 소상공인 피해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 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가능하다죠.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에 어느 정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이거 이제 정부의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아이들 구체적인 사안은 세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봐야지 이제 실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나한테 올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4단계로 격상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 될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기간 또 실제로 본인이 그 문을 닫아서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하는 것을 산정하는 그 근거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몇 %를 주느냐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법만 지금 돼 있지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나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재난지원금이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뿌려지기는 할 텐데 그게 뭐 거의 지금 100% 주는 걸로 지금 뭐 분위기는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그 100%가 이 문을 닫는 소상공인, 카페가 됐든 음식점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소비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오히려 무슨 뭐 명품을 사거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약간 좀 오히려 가전제품을 사거나 이런 쪽으로 가서 좀 우리가 원하는 정말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가는 것은 조금 100% 같지는 않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자, 소비자들도 네.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소비자들도 이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윤리의식이랄까요?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원 본부장님.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의료인들의 열악한 의료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진행을 했던가요? 그건 결의대회였고요. 지금 9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 현장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공공병원 더 짓겠다고 말했지만
예산을 하나도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전국의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강주의료원, 설립계획 외에는 지금 공공의료나 공공병원에 대한 또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는 우리 현장을 방문해서 인력 충원 그리고 처우 개선 해주겠다 했지만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3일에 저희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우리 조합원 한 2천여 명이 모여서 올해 총파업 결의를 다졌고요. 9월 2일, 3일 이틀간에 걸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지역본부에서도 다음 주 수요일에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보건의료노조가 대안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법입니까? 자, 보건의료노조하고 간호법은 조금 다르고요. 다른거요? 예, 저희 노조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이미 발의해서 제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간호법 같은 경우는 간호사협회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간호법이 독립이 되면 네. 독립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요. 의료법에서 간호법이 독립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내려오던 거고 의료법에는 의사, 간호사, 조산사, 한의사 이렇게 포함돼 있죠. 근데 여기 중에서 직역 중에서 간호사 숫자가 제일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그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또 인력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미 세계 90개 나라가 간호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가까운 일본에도 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간호법이 없어서 우리 간호협회에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 일반 회원들까지도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내에 얼마 전에 또 간호정책과도 생기고 그래서 정말 그 간호법이 곧 제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저는 가져봅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 간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국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분들의 처우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 외에 간호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간호법에 담겨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간호사들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의사협회가 좀 반대를 하고 또 간호조무사 네. 협회에서도 반대를 해서 사실 2005년부터 지금 이 법이 계속 이렇게 이제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간호법 제정안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다룰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다시피 코로나19로 이렇게 의사는 의사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또 조무사들은 조무사대로 이렇게 있는 참하게 맞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또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좀 기본적으로 이제 보건의료 체계를 좀 바꾸는 셈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당장은 그 부분을 논의하기는 좀 골든타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좀 백신도 좀 맞고 어느 정도 좀 이게 요구의 상황이 정리되면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의원들도 갖고 있습니다. 자, 박정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의료 인력 보강과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남원의 국립공공의대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서 있고요. 그리고 정부 방침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11월 정도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기면 그때쯤에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의사협회도 그 전에 협회에 를 맡고 있는 임원들, 회장 이런 분들보다 비교적 온건하고 또 대화가 되는 이런 분들이어서
저는 이게 좀 소강 국면에 코로나가 들어가면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 이제 의장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 이 정도는 좀 그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수도권 확진자가 계속 늘다 보면 지역의 의료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감염병 지원병원이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이 있고요. 또 우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이 전담병원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생활치료센터도 개설을 하게 되면은 총 450병상 이상의 환자분들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100여 명 정도 입원해 계시는데요. 우리 도만을 놓고 보면은 충분한 병상입니다. 하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은 인근 지역에서 환자분들이 이동해서 저희가 모셔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네. 전라북도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돼서 공통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최근 정부가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재택 치료권, 이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용호 의원님. 무증상자들을 집에서 치료하라는 거 아니에요? 격리해서.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이런 식으로 4차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 그러면 결국은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 없으니 집에 가서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지금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한 75% 수준이거든요. 이제 다행히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가 거리 유지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떤 경우에도 무증상자라고 해서 집에 가서 두면 결국은 거의 집에 가면 가족 감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컨트롤이 다 안 되고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이번 기회에 좀 철저히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멀리 간 얘기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뭐 자칫하면 겁주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잘못하면 당신들 이제 우리가 책임 못 지고 집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뉴스가 아니죠. 네. 박정원 본부장님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뭐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은 대비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택 격리 치료 같은 경우는 1인 가족에 한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가까운 지인 같은 경우도 확진 밀집 접촉자하고 이렇게 밀집 접촉자와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같은 집에 가족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조금 치료라기보다는 관찰을 했던 경우고요. 이게 여러 가족이 같이 있는 데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렇게 치료 환경이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면은 치료 효과도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1인 가구에 한해서는 가능할 수 있겠다. 네네. 네. 강영수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지만은 대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할지 또 그분을 관리해드리는 상황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기존 그 진료 체계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 나갈지 그리고 여전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런 관리 체계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가름해서 듣도록 할게요. 강영수 부장님부터.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역수칙 준수 그리고 예방접종인데요. 예방접종 아까 돌파 감염자도 있습니다. 집단 면역은 나무 한 굴 한 굴을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보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해 주시고요. 국가는 그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 방역 수칙인데요.
약간의 그 국민을 신뢰하면서 오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오판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정원 본부장님. 네.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누구든 어디에 살든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OECD 평균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공병원. 반드시 30%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니 치매 요양 환자 그리고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수용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감염병 전문 병원과 함께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님. 하여튼 코로나가 생긴 지가 이제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그 정말로 희생 그리고 도민들의 방역 협조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지막 위기라고 보고 지금 이제 백신 접종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차칫 방심하거나 틈새를 보여서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해왔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시고 그러면 저는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집단 면역이 생기면 조금 좀 숨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참고 협조해서 이제 앞으로 함께 만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과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벌써 2년째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다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개개인이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로 이 위기를 다시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